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권보들의 고려대 학교 국문학과 교수의 전쟁 혐오를 위해서란 제목의 한겨레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도 그랬다. 무력감에 빠져있던 유럽의 젊은이들이 흥분하고 심지어 전쟁을 기꺼워했단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며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을 보더라도 그런 자취가 생생하다. 전쟁 불사로는 무력감으로부터의 극적인 탈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폭탄을 실험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도 속수무책 지켜봐야 하는 처지는 뼈저리게 무력하다. 생명과 안전과 재산이 걸린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없이 위협당할 때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비루해진다. 그러니 어떤 전투에서건 차라리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차라리 전쟁을 하자. 차라리 죽더라도 전쟁은 말자. 이걸 다 건너뛰어서 훨씬 굳건하고 지혜롭게 평화를 꿈꾸면서 말이다. 전쟁은 무섭다. 그러나 용기와 지혜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무서워하는 것보단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혐오하는 편이 낫겠다. 혹 그것이 첫걸음일지 몰라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강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안보 실패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요약해보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제 오전까지만 해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대북 압박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거를 뒤엎은 것은 바로 그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였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가 결정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뒤집었을까? 핵실험 직후 정보당국의 사전 대응 실패 논란이 커지니까 이를 덮기 위해서 정부가 서둘러 강공책을 꺼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확성기 방송 후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대북 쌀 지원, 비료 지원 등을 해왔거나 민간 경제 협력, 경제 교류가 활발했다면 이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독자적인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에는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타격을 더 받는 개성공단 가동 축소 등이 사실상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경제적 압박책이란 것이죠. 다양한 대북 지렛대를 마련하지 못한 강공일변도에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확성기 카드를 성급히 소모하면서 중국이 움직일 공간을 좁혔다는 것이죠. 북한 핵실험 자체에는 중국도 분노하고 비난할 사안인데, 그러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 남북 사이의 긴장이 격해져서 군사 충돌로 비화할 경우 중국은 남북 모두를 향해서 냉정을 찾으라는 양비론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에서도 소개했지만 말이죠. 대북 정보관리 논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NBC 방송 등은 미군이 이미 2주 전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르다, 추측 보도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NBC 보도 외에도 미군 관계자 여럿이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이후 한미 정보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라크 전쟁 악화 후 350명 수준이던 미군의 한반도 정보 분석관이 50명 수준으로 축소됐고, 미군은 한국군 정보부대의 신호장비와 신호정보 지원도 중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칼을 마구 휘두르는 그런 셈이란 것이죠.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펌의 밥이 돼가고 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 제목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다가 무리한 과징금을 물립니다. 기업은 로펌을 고용하겠지요. 그리고 불복 소송을 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해서 소송에 휘말렸는데 6건당 1건꼴로 패소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방어율이 그야말로 바닥이네요. 이렇게 해서 작년에만 3,126억을 환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업들 너도 나도 어려울 때마다 로펌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펌은 오로지 법리로만 이겼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인사 63명이 10대 로펌에 몸담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 간부부터 조사관 출신까지 전문위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까? 주요 정보원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법원 가서 뒤집힐 것 같으면 과징금을 아예 물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인식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받은 과징금을 도로 토해내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정기관인 국세청은 잘못된 과세로 법원 소송에서 지면 이를 맡은 직원의 조사 권한을 박탈하거나 승진해서 빠뜨리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한 조사로 자신들이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뒤집혀도 담당 직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로펌과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로펌은 소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단 말이죠. 로펌으로서는 수익 챙기고 또 이기기도 하고, 그러면 또 업계에서는 능력 있는 로펌이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수임을 받게 되고 로펌이 좋아지겠죠. 로펌한테 이렇게 덕을 끼치면은 부당하게 과징금 때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로펌으로 가는 길 개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조선일보가 기업을 챙겨주려고 이런 기사를 썼겠지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인식만은 동의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를 다음 금요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올해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을 편성했지요. 정부는 당연히 청년수당 예산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을 재논의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공문을 통해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제 말입니다. 정부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때는 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이 제도를 따르지 않은 서울시의 교부금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 중단을 위한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함께 무분별한 무상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서울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결전을 벌일 태세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노총이 곧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할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경향신문이 파혼에 비유했는데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약혼에 성공해서 모친 박근혜 대통령에게 칭찬까지 받았던 고용부는 마음이 다급합니다. 지난해 4월 약혼 못하겠다고 문을 박차고 나간 한국노총을 달래서 5개월 만에 약혼 반지를 끼워줬는데요. 한국노총이 다시 반지를 바다에 버릴 기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단 문제로 화가 난 한국노총 때문에 결혼식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단이 뭘까요? 당초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만 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약혼식이 끝나자마자 기간제법, 파견법까지 가져오라고 하니 한국노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중매를 섰던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도 기간제법, 파견법을 예단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한국노총 편에 섰는데요. 예물, 즉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이런 양대 지침도 충분히 상의하고 정하기로 했는데, 고용부가 지난달 말 예물 견적을 뽑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파혼만은 막아보려는 고용부는 약혼자의 집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호프집까지 찾아가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는데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김동만 위원장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인데, 다만 결혼이 가족 문제이기도 한 만큼 가족회의라는 절차만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가족회의, 이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아니겠습니까? 김동만 위원장에게 가장 좋은 것은 표결 없이 파혼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주말에 한국노총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며 약혼자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혼 반대인가요? 찬성인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과한 예단 요구에 파혼 예고한 한국노총.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이것은 저는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억울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차별이 반복적으로 심해질 때는 금전적인 징벌 보상 제도도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 확고하게 근절되도록 하는 그런 그 법안을 통과를 꼭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둔 이 시점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켜왔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려왔습니다.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규직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도심 곳곳에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타임어프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걸로 인해서 노조 활동,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위축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약속한 타임 오프는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의 뜻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 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타임 오프 폐지를 공약했고 이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동만 부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김신인 위원장은 당선 후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끼를 떳떳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시사했습니다. 산의 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근로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산의 하도급 근로자들이 이렇게 고용이 돼야 될 때 업체가 바뀌게 되더라도 고용 안정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산의 하도급 근로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법안을 우리가 제정을 해서 좀 그런 근로자들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약속한 불법 파견 문제는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이 길고도 고통스러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고 있을 뿐.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이던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들 소송 결과는 비슷한 고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300명 이상 기업에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20% 수준으로 그 숫자만 87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에 가셔서 하신 약속, 그건 뭡니까? 그래놓고 이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이제 국민한테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아니다. 어쨌든 신뢰라는 게 작은 거라도 열심히 지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라이스.net 02-2605-364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있죠. 국민의당 영입 참사 소식은 이미 뉴스 매거진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신문에 난 기사를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신당 합류 그리고 당대표 추대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박영선 의원에게 신당 참여를 부탁드릴 때 뒤에서 잘 모시겠다. 당의 얼굴이 돼달라고 해왔다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직을 수락했지요. 그런데 고열 증세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창당준비위원장직을 고사해왔던 윤여준 전 장관은 안철수 의원의 설득 끝에 최근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이 10번 이상 간곡하고 진정성 있게 부탁을 드렸다. 안철수 의원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결연함을 보여준 것이 윤여준 전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복합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영환 의원이 안철수 신당 합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요.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탈당 국면은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이윤석, 김영록 의원, 김한길 계인 주승용 의원의 탈당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안철수 신당 관계자는 이달 중에 교섭단체 구성, 즉 20인의 국회의원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영환 의원의 탈당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역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지역구 사정이 안 좋은 탈당파 의원 김영환 의원뿐이겠습니까? 지금 탈당할 것처럼 알려졌던 인사들 가운데서 탈당하지 않는 의원들, 그들은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탈당했다고 다 공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탈당파들의 탈당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탈당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유주현 한겨레 정치팀장의 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석 달 전이었다. 안철수 의원이 재미있게 관람했다는 영화 마시언을 보고 안철수 의원을 영화 속 주인공에 빗대서 새정치 메시지를 지구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화성에 고립돼 있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 비유해보자면 그는 지구로 돌아오는 대신 화성에서 새로운 정착지, 즉 제3정당을 개척하기로 한 것이다. 마시언2가 시작된 셈이다. 화성에 들어설 주거지는 새누리당과 제1야당의 독점에 신물이 난 지구인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다. 박근혜 대통령의 니탓 정치, 여기에 질리고 그런 청와대에 장단 맞추는 새누리당의 오버가 짜증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리멸렬함에 진저리가 나는 이들이라면 제3정당 창당 소식에 귀가 솔깃할 터다. 그러나 해피엔딩은 섣부른 예상이다. 안철수 의원은 곧 안팎의 도전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탈당해서 안철수 의원 쪽에 합류한 호남의 현역 의원들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창업공신이라며 이들을 공천으로 대접한다면 참신한 새 인물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은 실망스러워할 것이다. 공천을 못 받은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안철수 신당에게는 악재다. 내부에서는 노선 차이도 있다. 독자 정당을 주장하는 안철수 측근들과 친노를 제외한 야권 통합을 구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은 온도차가 난다. 특히 김한길 의원은 선거 국면이 무르익으면 안철수 신당의 지분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질서 있는 후보 단일화 작업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내게 오려면 3자 구도를 각오해야 한다는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 변함없는 경우 양쪽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호남의 기대감이 안철수 신당이 계속 머물지도 미지수다.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 돌린 호남의 민심이 잠시 안철수 의원에게 쏠렸던 것임이 확인될지 모른다. 이 이야기는 안철수 의원도 곧 외면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한길을 비롯한 탈당파, 이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단속하지 못하면, 그래서 휘둘리면 안철수 의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한길 씨를 비롯한 탈당파는 말 그대로 리스크지요. 큰 부담입니다. 당장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매개체가 된다고 해서 이들에게 휘둘리면 안철수 신당 안 만드니만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권 진박, 즉 진실한 친박 진영이 혼용무도에 빠졌다. 혼용무도 아시죠? 세상이 어지럽고 무도하다라는 뜻의 혼용무도인데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향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진박이 아니라 짐박, 짐. 왜 짐지다 할 때 짐 있죠? 진박이 아니라 짐박,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짐이 된다는 여권 내의 농담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대구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부터 2012년 총선 직전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달성군이 대표적이다. 달성에는 박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특명받은 곽상도, 이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총선 예비 후보로 지난달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최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이 지역 출마를 위해서 공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추경호 실장은 진박 성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도전자만 보면 박근혜 대 최경환의 대리전이라는 희한한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재배치론도 나온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동을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외치면서 선거운동 중인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그다지 위력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재배치론의 부상 배경이다. 청와대 참모인 안종범 경제수석,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 히든 카드를 되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TK 정치 1번지인 대구 수성갑, 여기는 지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김부겸 전 의원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를 수도권으로 상경시키고 그 자리를 진박으로 채우자는 것인데,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진박 후보 누가 거론되느냐? 다름 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는 겁니다. 이분이 경산이 지역구인데 여기 나가지 말고 대구 수성으로 나가라. 그래서 김부겸을 이겨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곧 물러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본인이다. 분구가 유력한 부산 기장군 지역 선거 조직을 현역인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가로 후원회의에 1,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윤상직 장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하태경 의원 후원회 계좌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아니라는 한마디에 끝날 일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채무 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자기 명의로 몰아두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10억 원대의 자산가인 유일호 후보자의 부인의 전 재산은 15만 7천 원입니다. 유일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은 부인의 전 재산은 두 곳의 은행 예금뿐인데,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각각 15만 원 그리고 7천 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대부업체는 이들 계좌에 1억 6,032만 3천 원의 채권을 가압류해두었습니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생긴 부인의 채무는 법원 판결을 받은 채권을 대부업체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면에 유일호 후보자의 자산은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예금만 해도 부인의 채무를 넘는 1억 7,675만 원 규모입니다. 부동산 자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도 15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에 채무는 은행 대출금 7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유일호 후보자가 부인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지만 부인의 재산이 극단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채무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지고 있는 억대의 빚을 일부러 갚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가능하겠네요. 이 정도 꼼수면은 경제수장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누가 이렇게 되물어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2016년 기준 담배 가격은 4,5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배 한 갑에 과연 세금은 얼마나 붙을까?
업계에 따르면 4,500원 중에 무려 74%인 3,323원이 세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세가 가장 많고 건강증진 부담금도 800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새로 신설된 개별 소비세가 594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의 경우 값이 오른 지난해 초 하루 50갑도 안 되던 담배 판매량이 최근 들어서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담배 판매량은 1억 7천만 갑으로 1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지만 다시 슬금슬금 늘기 시작해서 예전에 80% 수준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판매량은 33억 3천만 갑, 담배값을 올리면은 34% 적게 팔릴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예측했는데 결과는 23.7% 감소에 그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일보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담배 회사들과 편의점 업체들이 담배값이 오르기 전인 2014년산 담배를 대량 비축해뒀다가 지난해 인상된 값에 팔아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이니까 업체들은 관련 수익을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편의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토요판 르포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제주 해군기지가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마침 올해는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데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왔던 강정마을 사람들은 요즘 불안합니다. 아름답고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 복잡한 기지촌으로 변해버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인데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인 고건일 씨는 이렇게 염려합니다. 관광산업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자본 갖고 와서 마트 세우고 기념품 가게 세우겠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테고요. 땅값이 오르면 감귤 농사 짓기 어려워져요. 임대료와 세금이 오르지요. 바다를 벗삼아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마트 노동자가 돼가는 게 행복일까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기간만 늘리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환자의 뜻에 따라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존엄사,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이 내용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된 지 19년 만이고요. 2009년 김모 할머니 존엄사 인정 판결 이후 7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연명 의료를 중단할 경우 의사는 살인방조죄, 환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와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최신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된 것 같아요. 또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의 자본가는 진화한다라는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자본가는 자본주의의 긴 역사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진 존재일까? 아니면 자본주의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해가는 존재일까? 19세기 중반에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전자, 즉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사가 베르너 존 바르트는 1909년 출간한 그의 저서에서 20세기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자본가들 또한 옛날의 구닥다리 부르주아와는 전혀 다른 현대적 비즈니스맨으로 진화해 갔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자본주의는 드디어 3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본가들도 옛날과 다르다. 저커버그는 99%의 재산을 기부했다.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과 화성 개척에 온 인생을 쏟아붓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매주 관련된 책 한 권을 읽고 서평을 게재하면서 파워블로거로 변신했다. 한국의 재벌 오너들도 진화하고 있을까? 그들은 무슨 임무를 추구하는 것일까? 의심스럽다. 강남의 노른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웃돈을 퍼붓고 기술 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주가를 올리겠다고 수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벌이고 그야말로 지대 추구의 절정이라 할 만큼 면세점 허가를 얻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역술인에게 투자를 맡겼다가 모두 날리고 빵집, 순대, 떡볶이집에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하고 굴지의 규모를 가진 거대 기업 집단을 무슨 집안의 소유물이나 되는 양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전 투구를 벌이고 주주들끼리는 배당잔치를 벌이면서 갓 뽑은 20대 직원들까지 해고로 내몰고 이 모든 행태들은 사실 21세기의 3차 산업혁명은커녕 자기 개인과 집안의 이기적 탐욕으로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공분에 휩싸였던 1920년대 일본 재벌의 모습과 훨씬 닮아있다. 퇴화한 존재들이 도태돼 사라지는 일은 오늘도 생태계 전체에서 무수히 벌어지는 일이다.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진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업을 조직할 자원과 권력을 대부분 위임해놓은 한국 자본주의와 그 안에서 오늘 하루도 피땀 흘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네, 인성도 실력도 없는 재벌 2세 3세 이들에게 언제까지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빨간펜 목사님과 성서와 세상을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